2020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하반기 핵심 키워드 3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몬탄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벌써 여러분들 올해 반이 지났습니다. 예, 올해 반이 지나고 이제 반이 딱 남았네요. 예, 반이 남았는데 또 이 반년 동안, 그동안 지나갔던 반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보면 뭐 대책들도 많이 나왔죠. 예, 대책들도 뭐 2월 달에 한번 나오고 또 6월 달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책이 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도요, 올 초만 하더라도 좀 냉각기를 거쳤던 시장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전세 가격 전망 지수라던가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지금 상당히 또 이제 달아오르고 있죠. 예, 또 시장도 상당히 많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해드린 이제 강의 주제가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것만은 아셔야 됩니다. 핵심 3가지 정도, 핵심 키워드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을 알고 시장을 준비하면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전략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는 꼭 아셔야 되는 키워드 3가지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핵심 키워드 3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요, 이제 풍선 효과. 예,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전세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전세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매가, 이 매매 가격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세금에 대한 규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제가 지금 오늘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3가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풍선 효과, 전세가 폭등, 세금 규제, 이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가지로. 자, 먼저 풍선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6.27 대책 때 규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좀 확대를 시켰죠. 예, 규제 지역으로 확대를 시키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셨죠. 예, 규제 지역 확대하면, 예, 규제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아직 안 하는 비규제 지역 쪽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흘러들어갔죠. 예, 그러면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6.27 대책이 나온 날, 제가 제 유튜브 상에 이제 강의를 올려드렸을 때 제가 예상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 안 보셨던 분들은 뭐 다시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됨으로써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6.27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 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풍선 효과뿐만 아니라 대려 역풍선 효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어떤 역풍선 효과냐.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자, 규제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여러분들 어떤 규제가 들어가냐면, 규제 중에 제일 큰 규제는요, 2가지입니다. LTV, 그러니까 주담대 대출이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들이 강화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됩니다. 자, 즉 어떤 의미냐면, 규제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서울 도심과 규제가 지금 동일 조건이 돼버린 겁니다. 동일 조건. 예, 동일 조건이 돼버리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인프라가 더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더 좋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 선호도가 더 높은 서울 도심으로 수요자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노도강도 뭐 그동안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또 다시 또 꿈틀꿈틀거리면서 오르고 있는 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노도강이라던가 금강구, 그러니까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죠? 이제 왜 가격이 오르냐. 수요자들이 서울 도심을 다시 유턴을 해서 다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으니까 자금에 대한 부담이 덜하면서 갭 투자용으로도 투자 금액이 좀 적은 이런 지역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지금 매수자가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 서민들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거 사다리가 지금 끊겨버리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 자, 이런 것들도 있죠. 최근에 규제 지역을 확대를 시켜버리니까 특히 이제 2030 세대들, 자금 여력이 좀 떨어지는 2030 세대들이 규제 지역이 덜한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규제 지역을 확대를 시켜버리니까는 어때요? 대출이 덜 나오잖아요. 그죠? 예, 대출이 덜 나오니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를 억제하려는 대책, 그동안 21번째 대책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려는 대책이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합니다. 나는 21번째 대책 내놓은 적 없다. 대책 4개밖에 안 내놨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수요를 억제하려는 대책이 서민들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건 뭐 강의를 제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즘 이제 30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랑 상담을 하다 보면 분노에 차 있습니다. 예, 저도 듣다 보면 저도 제가 옆에서 보는 저도 지금 분노가 쌓이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비규제적으로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그죠? 그 지역들도.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대출이 안 나와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청약시장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왜? 가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지금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이 안 좋아도 내일은 좋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희망을 갖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편히 쉬고 누울 수 있는 집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집에 대한 희망 자체가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 잠깐 흥분했나 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풍선 효과가 잡힐까? 자, 지금 저금리에 유동성 장세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죠? 예, 돈 시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아파트 그 부적격자분 세채 모집할 때 26만 명 이틀 만에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그 바이오주죠? 예, 바이오주 청약할 때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예, 돈이요. 그죠? 예. 이런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자,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를 공급을 하니까 이 30만 가구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 택지를 조성하기 전에는 이 땅을 갖고 있던 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죠. 이 토지 보상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도권 지역으로 오는 거죠. 당연히 수도권 지역은 또 이 토지 보상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거죠. 예, 너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 상급지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급지하고 하급지, 중급지, 상급지가 있다 그러면 이 상급지로의 지금 갈아타기 수요가 지금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포라든가 이런 지역의 3평형대 가격이 12신유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요 15억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12신유 부동산 대책 이후에 좀 시장의 냉각기를 갖다가 지금 보면은 다시 다 15억 이상입니다. 16억, 17억. 그죠? 우리가 15억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왜 가격이 올라갔냐면 그 밑에 있는 33평대 밑에 있는 25평대 가격이 14억 찍어주는 거죠. 얘네들이. 그럼 위에 있는 평형대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무리를 하셔라도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급지로에. 예. 그러니까 지금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요자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상급지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밑에 평형대가 올라가 주니까 상급지로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무리해서라도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죠. 예, 가격이 하락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과 그다음에 뭐 크게는 수도권 지역을 보면 서로 간의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지역만 계속 떨어지는 지역은 없습니다. 또 어떤 지역만 계속 오르는 지역은 없어요. 어떤 지역이 오르면 그 주변부도 오르는 거고요. 그 주변부가 오르면 그 외곽 지역도 오르는 겁니다. 서로 간에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거죠. 동조화 현상을. 예,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자, 상급지가 있는데 상급지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또 중급지도 만약에 그대로 있다고 중급지도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지금 하급지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중급지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중급지 가격이 안 떨어지면 상급지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려 이런 아까 그 전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역풍성 효과가 나면서 서울로 다시 수요자들이 유턴을 하면서 하급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냐면 중급지, 상급지의 가격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 도심에
지역적인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죠. 예, 지역적인 개발 호재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일대 어디예요? 삼성, 대치, 청담, 그 다음에 송파의 잠실, 용산 일대는 뭐 서부이촌동 일대, 한강로 일대 이런 지역에 호재들이 많잖아요. 그죠?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호재들이 많으니까 지가가 급등할 여지가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1년 동안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줬겠습니까? 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있어서. 그죠? 자, 그러면 지가가 급등할 여지가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줬다라는 거는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하면 강남이라든가 용산 같은 지역은요, 호재가 있다라고 정부가 개런티 해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이 거래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가격이 빠지면 다행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안 빠져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 지역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이쪽은 못 사니까 그 외 지역을 사는 거죠, 또. 역시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니까 똑같은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풍선 효과 못 잡습니다. 예, 그 하반기에도 제가 볼 때는 풍선 효과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와 관련해서 전세가를 보면, 자, 지금 전세가들이 지금 2018년, 2019년도는 상당히 좀 전세 가격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2020년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상반기보다요, 올 하반기가 전세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드리면, 저금리에 따른 자연적인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려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전세 물량은 감소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폈는데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주 요건 강화 이런 것들 피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이 감소를 하는 거죠. 전세 물량이. 그죠? 거주를 해야 되니까. 거주를 해야 내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보니까 절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전세 물량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 요건 이런 것들 지금 아파트 분양 대상에 지금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파트 분양 대상에 관련된 것도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때요? 당연히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규제의 역설이라는 거죠.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세가 올라가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예, 상대적인 주거 약자가 더 힘든 거죠. 서민들이 더 힘든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폈는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근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보면 서민들이 가장 살기 어려워졌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청약제도를 개편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가점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용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거주 요건도 지금 강화시키고, 뭐 5년 의무 거주 요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도 거주 요건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주 요건을 강화시킨다라는 거는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거죠. 전세 물량은. 이게 앞으로 지금 하반기에 펼쳐질 내용들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상기 신도시 청약 물량. 그러니까 지금은 청약이 가능한, 청약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걸 기다리고 다 계시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상기 신도시 물량들, 우리 30대, 40대 분들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임대시장에 머물러 있죠. 임대시장에 머물러 있으니까 당연히 임대 수요는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오타가 났네요. 당연히 전세 수요는 늘어나니까 당연히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내년도에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또 하반기보다 내년에 전세가가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내년에. 예, 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나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2019년, 2020년도예요. 근데 2020년도에 입주 물량에서 내년에 2021년도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50%. 입주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는 시장에 신규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세가라는 걸 제가 왜 핵심 키워드로 잡았냐면요. 전세가는 여러분들 저거예요.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떤 주택의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라는 거는 지금 얘를 사용 수익하는 가격이에요. 얘 사용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가를 볼 때 전세가 비율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세가 비율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세가, 나는 뭐 무주택자가 아니니까 뭐 전세가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전세가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매매가에. 자, 그래서 이 전세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니까 매매 문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또 임대수는 늘어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서 내년에 전세, 올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전세가 상승폭이 상당히 높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폭탄. 예. 자, 지금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시세의 90%까지 지금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면 이제 우리가 보유세에 대한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액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 예, 과세 표준액이 나오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에는 90%, 내년에는 95%, 내후년에 100%. 과세 표준이 계속 올라가겠죠. 공시가도 계속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은 세부담 상한 및 종부세율이 상향될 겁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증가를 하죠.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하고요. 자, 거기다가 이건 제가 저번 주에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서울의 웬만한 신규 아파트들이나 웬만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9억 이상이 다 넘어가죠. 그죠? 9억 이상이 넘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은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이 있는 거고,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특공. 근데 내년부터 장특공이 4년 보유, 4년 거주로 바뀐다라는 거죠. 해마다. 그러니까는 보유를 10년 해야 최대 40% 주는 거고, 거주를 10년 해야 최대 40%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로 바뀐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된다라면 아까 전세가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억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은 상대적인 선호도가 또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 공급 물량이 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양도소득세 거주 요건도 상당히 좀 강화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은요. 자, 그냥 그래프로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 자, 내년에 개정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어떤 분이 3주택이 있습니다. 3주택이 있으면 3주택에서 A주택 팔아요. 자, 그럼 2주택이죠? 2주택 팔아요. 그럼 2주택에 파는 시점부터 이 사람은 1주택인데 이 당시에 1주택에 대한 이 시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냥 바로 팔아도 1주택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죠? 이게 올해까지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3주택자에서 얘 팔고 1주택이 되는 시점에서 보유기간을 또 2년 동안 더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보유기간을. 자,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보유기간에 2년을 충족을 시켜야 시장에 물건이 줄어드는 거죠. 나오는 물량,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보유세 부담이라든가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예, 거주요건도 강화되고요.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이 세금 폭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거죠. 항상 세금이 중과가 되고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세금이 그게 정가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약자한테 정가가 됩니다. 약자한테. 결론적으로는 약자한테 다 정가가 돼요. 자, 지금 종부세 지금 올린다고 하니까 뭐예요? 지금 종부세를 올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계속 전환을 하죠. 다주택자들이. 예, 월세로 전환한다는 거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서민들이 입장이 더 힘든 거죠. 월세로 더 받아서 나는 이거 보유세 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임차인한테 결론적으로는 정가가 돼 버립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보유세 가세 기준이 6월 1일 이전으로 해서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가격 떨어진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강화시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자한테 정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서민만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반기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3가지. 첫 번째, 풍선 효과 못 잡아요. 두 번째, 전세가 더 오릅니다. 세 번째, 세금 폭탄. 서민들만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이제 준비해 드렸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요즘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뭐 언론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노에 차고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희망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 희망은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희망 절대 잃지 마십시오. 예. 분노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 시장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시기일수록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 꼭 희망 잃지 마시고, 예. 항상 여러분들 앞에 미래에 좋은 희망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